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계와 무형자산의 회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계 처리. 유형자산은 우리가 앞에서 회계 처리 공부할 때 취득시 회계 처리와 보유시 평가, 즉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결산 시에 감가상각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계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그죠? 감가상각은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해서 즉 자산 가치를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시 회계 처리. 이것도 역시 처분을 한다든지 기말 평가를 한다든지 연이어서 회계 처리되는데요.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감액 손실의 인식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감액 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수 가능 가액은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을 회수 가능 가액이라고 본다 하는 거죠. 그러면 회수 가능 가액의 결정은 즉 회수 가능 가액은 순매각 가치의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 가액으로 보는데 순매각 가치는 합리적 판단과 거래 의사가 있는 제3자와의 독립된 거래에서 형성되는 예상 처분 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매각 가치라고 보며 사용 가치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액 손실을 인식할 때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유형자산 감액 손실, 대변에 감액 손실 누계액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감액 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하며 감액 손실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감액 손실을 인식한 후 감액된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차기에 회복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해서 그 초과액을 감액 손실 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감액 손실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는 대변에 있던 감액 손실 누계액을 차변에 없애주고요. 대변에 유형자산 감액 손실 환입으로 처리하고 이때 감액 손실 환입은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 즉 처분한다는 것은 매각하는 것을 말하죠. 처분 자산의 장부가액은 장부상 가치는 취득원가에서 그 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한 것을 유형자산의 장부상 가격, 장부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수익 혹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는 일단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면 건물 자산이죠. 자산이 팔았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이때 자산이 팔았을 때 없어졌으니까 차변에 있는 건물이 어디로 간다? 대변에 가고요. 요 금액은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 취득원가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있던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했잖아요. 그럼 팔았을 때는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디로 온다? 차변에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라 그랬죠. 그 장부가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현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 현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전체의 차이를 구했을 때 차변이 더 많다 그러면 장부값보다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에다가 지금 내가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금액에다가 장부가를 뺀 나머지 차이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 되는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한 것이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2017년 초에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내용연수는 3년이고 잔존가치는 2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오다가 2018년 7월 1일에 동기계를 1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이에서의 감가상각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매년 감가상각 정액법으로 쓰니까 내용연수 3년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하니까 1년에 감가 60만 원 돼요. 자, 이 기계 언제 샀죠? 2017년 초에 샀잖아요. 그죠? 2017년 2017년 말에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금액 6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말은 끝났죠. 2018년 7월 1일이니까 2018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이니까 6월 말까지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 한 금액이 얼마 나왔다? 60만 원 나왔거든요. 60만 원. 60만 원은 뭐다? 1년치 감가상각비잖아. 1년치.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개월 했어요? 6개월. 12개월 중에 6개월 하니까 즉 6개월치 3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에다가 6개월치 30만 원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에 30만 원 합쳐지니까 얼마 되죠? 9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90만 원. 이 90만 원은 뭐다? 위에 있는 60만 원과 이번에 30년도 합쳐서 뭐다? 9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기계장치는 일단은 200만 원짜리였잖아요. 대변의 기계장치 200만 원 하고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90만 원 온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 그래? 100만 원에 팔았다 그랬죠. 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계장치 200만 원에다가 90만 원을 빼봐요. 110만 원이잖아요. 110만 원. 돈 1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10만 원은 어떻다? 장부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시 분계, 즉 취득 시점부터 처분일까지 기간의 감가상각 누계액과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제거한다. 한편 유형자산의 관리대장에는 유형자산의 종류, 취득원가, 상각률,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액, 장부가액 등을 상세하게 유형자산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전산에서 다 입력하는 조항으로서 관리대장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취득원가, 기계장치 취득원가 4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이 있어요. 얼마에 팔았다? 230만 원을 매각하고 대금은 수표로 받았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일단은 뭘 팔았죠? 기계장치 자산이죠. 자산을 팔았어요. 자산의 감소 어디죠?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 없애주는데 금액은 뭐다? 취득원가 얼마? 400만 원 적어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 기계장치를 팔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줘야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준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은 얼마? 250만 원. 자, 그러면 400만 원짜리였는데 250만 원 감가되니까 장부상가치 15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230만 원에 수표를 받고 팔았어요. 현금 얼마? 230만 원.
그렇죠. 그러면 너무 잘 팔았다고 해서 400만 원인데 250만 원 뭐다? 150만 원 이익 생기는 것을 얼마에 팔았어? 230만 원 파니까 차이 생기죠. 차변과 대변의 차이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차변이 더 많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서 많은 거죠. 그러면 유형자산 팔았으니까 뭐라 그런다? 처분 이익이라 그러는 얼마 되죠? 480만 원, 400만 원, 80만 원 되나요? 80만 원. 이렇게. 그래서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는 이 유형자산이 없어졌으니까 1차적으로 기계 없어졌다. 없어졌으니까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 없애줘야 된다. 세 번째 돈 받은 거 적는다. 그 차이 나는 것을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하는 거죠. 이 내용 정리된 것이 이러잖아요. 기계장치 이 400만 원은 뭐죠? 취득원가.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여태까지 감가상각한 거 다 없애줘야 된다. 기계가 없어지니까 다 같이 없애주는 거죠. 대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어디로 보내준다? 차변에 보내주고요. 돈은 현금으로 230만 원 받았어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야 된다. 그런데 차변이 더 많다. 그럼 모자라는 쪽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80만 원에서 비싸게 팔아서 80만 원 이익이 생겼다 되는 거죠. 다음으로 무형자산의 이해와 상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우리 회사의 업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했고요.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것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형자산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항목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무형자산에는 어떠한 항목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을 당해 자산으로부터 미래 효익의 가치 및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자산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저작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에는 적용되지만 모든 무형자산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게 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즉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즉 뭐다? 자산이라고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 소유,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기업 소유하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 있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합배성 자산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무형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산업재산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은 쉽게 말하면 법적인 권리를 법적 권리. 법으로 인정된 권리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산업재산권이라 그러고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법적 권리로서의 재산권을 말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개발비가 있어요. 개발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발비라고 하는데요. 이때 개발비는요, 우리가 연구 개발할 때 들어간 개발비를 우리가 개발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의 기업은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만 그 연구 개발의 결과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으로서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말로 정리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는 이렇게 회사가 임의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단계를 보면은요, 보통의 기업에서는 1차적으로 기초 연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여러 대체안들의 응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거죠. 연구 단계, 즉 연구비, 비용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러 대체안들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결정하고 개발 과정에 시제품이 생산됐죠. 문제는 요거예요.
연구 개발을 해서 시제품이 나왔어요. 즉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고 저거 뭐다 판매가 가능할 단계까지 완성품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개발비, 무형자산 혹은 경상개발비인데 이때 시제품이 나와서 개발 단계에서 완료가 딱 끝나고 판매가 가능할 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전에는 뭐라 그런다? 그냥 경상개발비, 해마다 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아직 성공을 못하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시험 생산에서 양산되어서 이제 판매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개발비라 그러는데 이 개발비에도 허점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IT 업종에서는요, 워낙 우리가 게임 라든지 소프트웨어 만드는 이런 업종에서는 어때요? 어떻게 형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품, 시장에 판로가 있고 시제품이 딱 나와서 바로 판매가 가능한 단계에서는 개발비해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에서는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의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지금 현재 우리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한다. 연구 단계에서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연구비라고 쓰고요. 이 연구비는 회계 처리할 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연구비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회계 처리할 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개발비 있는데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 조건을 충족할 때 개발비라고 한다. 이때 인식 조건은 시제품이 나와서 시제품, 즉 뭐다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가능한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는 개발비 해가지고 그동안에 투입된 돈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인식 조건, 앞에서 얘기했던 인식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판매가 가능한 단계까지 인식되었을 때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경상개발비가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식 조건을 무충족, 즉 뭐다? 지금 시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막연한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해서 성공을 해서 시제품이 나오고 판매 단계까지 가기에 참 우리가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비용도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개발비와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다르다. 연구비와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고 정말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만 개발비 해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종류로서 광업권이 있어요.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동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광업권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산 속에 석탄 석회가 많다. 그래서 그 석탄 석회를 채굴할 수 있는 권한. 이거 아무나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채굴하면요. 법적으로 구속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광업권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디 모래 시추 작업을 한다? 모래 뭐 좋다고 해서 그냥 파면 안 되고 그 권리를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구입해서 그 권리는 돈 주고 현금을 주고 구입한 거잖아요. 그럴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권리, 법적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낚싯대 가지고 가서 어디 강가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는 차원이 아니라 뭐 통통배라도 배를 끌고 가가지고요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렇다 이제 바닷가에서 잡던 강에도 민물고기라고 하나요?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도 배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면은요 그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한, 즉 어업권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 그러고 이 어업권은 무형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영어권이에요. 영어권. 영어권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권리금, 이렇게 해요. 권리금. 어떤 이제 위치에서 그 자산에 대한 뭐다? 권리금 있잖아요. 이 권리금은 자가 창출은 안 되고요. 항상 뭐 한다?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그 권리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영어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M&A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M&A만 한다. 그런데 기업이 어떤 시설 투자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접게 되는 거 있죠. 그 접게 되는 사업체를 구입하는 거예요. 구입할 때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보다 더 추가로 더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이 회사가 자산이 1억이고 부채가 5천이고 자본이 5천이라고 볼 때, 그럼 이 회사는 뭐다? 지금 현재 전체 자산에서 뭐 뺀다? 부채를 뺀 나머지 자본이 5천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 이 자본이 실질적인 가치예요. 그런데 이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5천만 주면 되잖아요. 실질적인 가치.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러는 거예요. 7천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천은요, 자기 가치보다 더 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더 주는 거. 그럼 2천을 더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시설 투자 다 돼 있고 우리 회사가 당장 자금 운용이 어려워서 지금 뭐다? 회사를 매각하는 입장이니까 2천을 더 달라고 그러면은 2천은 뭐다? 실질적인 가치보다 더 주는 거잖아요. 덤으로 더 주는 가치, 돈 주고 더 주는 가치를 영어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권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하는데, 정상 수익을 초과하여 더 많은 미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초과 수익률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영어권. 현재 자기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데 있어서 원가에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초과액을 뭐라 그런다? 영어권. 그래서 우리가 순가치는 자산 1억에서 부채 5천 빼니까 자본 5천이다. 순가치는 5천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나는 7천 아니면 안 판다 해가지고 7천에 뭐하다 그 회사를 갖다가 구입했다면, 구입했을 때는 구입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순수 가치가 5천인데 내가 7천을 줬으면 2천 더 줬다는 거죠. 2천 더 준 것은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 이익력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자본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얼마다? 1억. 그 다음에 부채 얼마죠? 5천. 그런데 내가 현금을 얼마 줬다? 7천을 준 거예요. 7천. 그러면 내가 이 회사 구입하면 7천. 그러면 차배는 1억이고 대배는 뭐다? 5천하고 7천하고 7천, 1억 2천이잖아. 2천만큼 더 줬잖아. 2천. 2천만,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5천만 주면 되는데 내가 7천을 현금을 7천을 주고 그 회사를 매각했잖아요. 그러면 2천만큼 더 줬어요. 그 2천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영어권 2천 이렇게 처리한다. 즉 실질적인 순자산의 가치보다 더 준 가치를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권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더 주는 것을 우리가 영어권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자, 영어권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의 측정 방법으로서 총괄평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할인법이 있어요. 총괄평가법은 매입 가격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할 때 이 초과액을 영어권으로 처리하는 것을 총괄평가법이라 그러고, 이 총괄평가법은 보통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수의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총괄평가법입니다. 초과이익 할인법은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영어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분석, 투자 분석에 사용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총괄평가법으로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영업권은 성질상 기업 실체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는 없죠. 기업 실체를 갖다가 매각할 때 영업권도 같이 움직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의 합병, 영업 양수하거나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 반드시 영업권은 유상으로, 즉 뭐다?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만 해당되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하는 매입 영업권만을 영업권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설한 자가창설 영업권은 스스로가 뭐다? 내 가치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기업 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으로서 광의의 무형자산에 속하지만 식별 가능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서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업회계 기준서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기업 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해당이 안 되고 반드시 유상으로 구입하고 취득한 결과 발생한 것만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권은 기업 인수 및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하는 때 매수원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한다. 여러분들 알아둘 거는 순자산의 공정가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사가 뭐 있잖아요. 다른 회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잘 때 파는 게 아니라 좀 회사가 어려울 때 합병되고 또 뭐다? 매각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순자산은 뭐에 해당되죠? 자본에 해당되죠. 자본. 자기 회사의 자본. 즉 공정가치는 지금 시가. 자, 우리가 기업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즉 뭐다? 사업을 접는데 그 가치를 높게 평가될까요? 보통은 절하평가하죠. 자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의 공정가치 마이너스 부채의 공정가치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당시 그 시점의 자산을 갖다가 뭐다? 자산이 1억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평가해 보니까 거의 돈 안 되는 자산인데도 한 5천밖에 안 되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재평가해서 자산의 현 시점의 공정가치 마이너스 부채의 공정가치 하면은 순자산 즉 자본의 공정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권은 뭐냐면 합병 등의 대가로 합병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뺀 나머지가 영업권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주서울은 주한강을 합병하였다. 주한강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일치하였다. 즉 장부가치하고 즉 뭐다? 합병 당시의 공정가치 시가는 일치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주서울이 합병 대가로 현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주한강을 합병하였다. 영업권으로 계상될 금액을 산정하고 합병시 분계를 하시오 했어요. 자, 자산 총계가 1,3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총계가 1,000만 원이죠. 그럼 자본은 얼마다? 3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장부가액하고 실질가치하고 똑같다면 이 회사를 합병할 때 합병일 현재의 가치를 볼 때 이 회사는 얼마만 주면 되죠?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산 그대로 끌어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그대로 끌어안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자산에서 자산 요만큼이 자산이라 그랬죠. 자산 요만큼이 부채예요. 부채 자본이죠. 자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 회사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러면 자산도 그대로 인수하고요. 부채도 인수하고 자본도 인수한다면 뭐만 주면 300만 원만 주면 이 회사는 인수가 되죠. 그죠? 자, 영업권은 합병 대가 마이너스 순자산 가액 하면은 영업권 금액이 나오는데요. 순자산 가액은요. 앞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순자산 가격이죠.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앞에서 보니까 자산이 뭐가 있었어요? 현금, 매출채권, 토지, 건물에서 전체 자산이 1,300 있었고요. 부채, 매입채무, 단기자의금, 부채 4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있죠. 그죠? 그러면 1,300에서 1,000만 원을 빼니까 얼마 된다? 이 300에 해당되는 것이 이 회사의 순자산 가액
자본이죠. 그러면 이 회사를 인수할 때는 나는 얼마만 주면 된다? 300만 원만 주면 되는 건데 즉 뭐다? 인수 당하는 회사가 얼마를 달라고 한다? 4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3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저쪽에서 뭐다? 4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45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얼마 더 준 거죠? 150만 원 더 준 거죠. 그래서 영업권은 합병 대가 마이너스 순자산 가액한 것이 영업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산 가액은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인수자산의 가액, 즉 공정가치의 가액을 말하고요. 부채, 인수되는 기업의 부채를 뺀 나머지를 순자산 가액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한 입장에서 합병한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매출 채권 300만 원, 토지 500만 원, 건물 400만 원. 요만큼이 자산이 오죠. 그죠? 그다음에 매입 채무 400만 원, 단기 차익금 600만 원. 요만큼 부채 오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합병 대가로 지급한 것이 합병 대가 합병 대가로 지급한 걸 450만 원 줬거든요. 얼마만 주면 될걸? 300만 원만 주면 될걸 450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 생기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의 차이를 하니까 차변이 150만 원이 모자랄 거예요. 이래 돈을 더 줘서 인수하면서 생긴 차익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영업권 150만 원 처리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그랬고요. 무형자산은 뭐 한다? 상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무형자산의 지정원가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된다. 매입 할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지정원가를 산출하는데 기업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가치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 연구개발 중에서 미래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형자산, 즉 뭐다? 이익 창출에 확실하고 시제품이 나와서 제품 판매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는 개발비로 인식한다 이 말이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이다 보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쓰고요. 정액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생산량 비례법도 인정하고 있어요.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법? 정액법을 사용하여 당해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라의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2018년 중 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개발비라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신제품 개발로부터 수익은 2018년 초부터 발생하였다. 주한라의 개발비와 관련된 2018년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개발비의 사용 가능한 시점은 신제품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내용연수 동안에 이루어지므로 개발비의 경우 관련 수익이 발생한 2018년부터 상각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회계 처리할 때는요. 차변에 개발비 300만 원, 대변에 뭐다? 현금 300만 원 하는데 이때 무형자산 상각은요. 잔존가치가 0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회계 처리 개발비 상각은 내용연수 분의 지도원가,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하니까 얼마가 된다? 60만 원 되죠.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60만 원, 대변에 개발비 60만 원 해서 우리가 직접 상각법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간접법으로 처리하는데 직접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형자산 상각비만 직접법으로 해결 처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예제 5번 볼까요? 싱싱 자동차 회사는 88 부품 제조회사를 매입하여 합병하고자 한다. 합병 제한 당시에 88 부품 제조회사의 재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합병을 현재의 공정 가액을 말하는 점. 자산, 부채 있어요. 자본 200만 원 있어요. 얼마 주고 살 수 있다? 200만 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싱싱 자동차가 영업권 40만 원을 포함하여 24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0만 원으로 지급하고 88 부품 제조회사를 합병할 경우 분개를 하시오 했어요. 만일 위의 영업권을 5년 기간 동안에 상각하기로 할 경우 이를 분개하시오 했어요. 자, 합병을 했어요. 자, 그 회사 자산 2,500 끌어가죠. 부채 2,300이 있어요.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만 주면 돼? 200만 주면 되는데 지금 뭐다? 합병 대가로 현금 지급한 것은 합병 대가로 지급한 것은 240만 원 줬거든요. 그럼 40만 원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40만 원 생기죠. 차변이. 그러면 차변은 뭐다? 이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돈을 더 준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합병연도 말 영업권 상각은 어떻게 한다? 5년간 상각한다니까 40만 원 나누기 5년 해보세요. 1년에 얼마씩? 8만 원씩 되겠죠. 그러면 계산된 것이 8만 원 되겠죠. 차변에 뭐가 된다? 영업권 상각비 8만 원, 대변에 영업권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죠. 5년 되면 40만 원 끝나는 거, 상각이 끝나는 거죠. 마무리되는 거죠.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SW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당 연도 중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경상적인 개발 비용으로 2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 회사는 개발비로 5년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상 개발 비용은 연구비를 처리하고 요것만 있잖아요. 처리되나요? 그러면 회계 처리 볼까요? 차변에 뭐가 된다? 개발비 얼마? 1,000만 원 되고요. 경상개발비 200만 원. 경상개발비는 단기 비용으로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고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자, 대변에 현금 1,200만 원 되죠. 그러면 상각 대상은 뭐만?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개발비만 처리되는 거죠. 몇 년간 상각한다 그랬어요? 5년간. 내용료 수분의 취득원가 하니까 200만 원씩, 1년에 200만 원씩 상각되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0만 원, 대변에 뭐다? 개발비 200만 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유형자산의 처분시 회계처리와 무형자산의 종류,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취득, 합병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